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듀얼 사이드 패브리케이션에 베이스해서 스몰 폼 팩터를 가지는 멀티모달 뉴럴 프로브에 대해서 발표할 김민석이라고 합니다. 이 논문은 Advanced Materials Technology에서 발표가 되었으며 임팩트 팩터는 날 가면 갈수록 이제 증가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논문은 카이스트의 이현주 교수님의 랩실에서 나왔고요. 이현주 교수님은 학석을 MIT에서 그리고 박사를 스탠포드에서 취득을 하신 후 현재 카이스트에서 이 바이오메디컬 마이크로시스템 랩이라는 연구실의 교수님으로 계십니다. 이현주 교수님의 연구실은 뉴로 인터페이스 그리고 울트라 사운드 뉴럴 모듈레이션 그리고 바이오메딕 센서를 등을 연구하고 계십니다. 저희 지지난 주차에서 발표드렸던 멀티 펑셔널 일렉트로드인데 캠트로드와 케미컬을 흘려줄 수 있는 플루이딕 채널, 마이크로 플루이딕 채널과 그 전극 신경신호를 기록할 수 있는 그 전극이 달려있는 그 프로브의 일저자이시기도 하셨습니다. 먼저 이 논문에서 다룰 멀티모달 프로브를 설명하기 전에 멀티펑셔널 프로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멀티펑셔널 프로브는 여러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신경신호를 측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광학적인 자극을 준다던가 아니면 화학물질을 흘려준다던가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을 통합하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용량이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용량에 많은 기능을 넣는 것이 포인트이고요. 그래서 이런 멀티펑셔널 프로브를 만들기 위해서 듀얼 사이드 마이크로 패브리케이션 기술이 주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 기술은 한쪽 면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쪽 면도 사용을 하고요. 대신에 이 기술이 적은 면적에 대해서 양면을 다 사용하기 때문에 멀티펑셔널 프로브를 만들기에 적합하기는 하겠지만 실리콘을 기반으로 한 일렉트로드에서는 이 리액티브 이온 애칭이라든가 아니면 PCVD와 같이 조금 고급 공정들이 복잡한 공정들이 쓰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멀티펑셔널 프로브 그 이전에 이 논문에서 말하는 멀티모달 프로브란 이 프로브를 만들 때 한 가지 여러 기능들이 픽스된 게 아니라 그때그때 기능들을 바꿔서 쓸 수 있는 자유도가 높은 플랫폼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일렉트로드에서 예를 들어 이 논문에서는 도파민을 검출할 수 있는 일렉트로드와 신경신호를 검출할 수 있는 일렉트로드가 함께 있는 구조 혹은 신경신호만 검출할 수 있는 일렉트로드가 담겨있는 구조 모두가 제작 가능한 패브리케이션 공정을 주었기 때문에 멀티펑셔널보다도 멀티모달이라는 단어가 더 어울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이 소프트 매테리얼을 사용해서 이 논문의 공정의 핵심인 구리 세크리피셜 레이어를 또 사용해서 듀얼 사이드 패브리케이션을 사용해서 소프트 매테리얼을 사용했기 때문에 당연히 플렉시블하고 과학적으로 투명할 것이고 또 바이오 컴패티빌리티 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 더 나아가서 이 소프트 매테리얼에서 지금까지 얻기 힘들었었던 하이 덴시티 레코딩 그리고 멀티 모달리티를 달성하였고 인보버 테스트로는 뉴럴 신경 신경 감출뿐만 아니라 도파민 검출까지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뒷면, 윗면 해서 실제로 이렇게 생겼고 한 사이드에 도파민 검출을 전극에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전극만 넣을 수도 있는 형태입니다. 공정은 먼저 지금 매우 그림이 희미한데요. 실리콘 서브스트레이트에다가 실리콘 다이옥사이드를 올려주고 아주 얇게 구리 희생층 올려줍니다. 그 위에 SU8을 패터닝을 해주고 그 위에 제가 탑 메탈에 들어가야 될 물질들을 바텀 메탈에 들어갈 금속들을 불러주게 됩니다. 그 바텀에 들어갈 물질들은 PT나 AU 혹은 PD가 있는데 이 물질에 대해서 선택한 이유는 주어져 있지 않았고요. 그 위에다가 절연층으로 페일린 C를 올려줍니다. 페일린 C를 올려주면은 이 그림에서 나와 있지 않지만 이 페일린 C로 모두 다 덮어버리게 되는데 그 위에
알루미늄을 리프트오프 공정으로 제가 원하는 부분에다가 올려준 다음에 그 페일린 실을 제거하고 다시 알루미늄을 제거함으로써 원하는 부분에만 제가 페일린 실을 도포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SV8을 다시 도포해주고 윗면과 아랫면이 분리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윗면을 만들어주는 공정은 바텀에 그 구조를 만들어준 것까지 반복을 해서 다시 탑에 있는 그 전극 물질을 도포해주고 페일린 실 전원체 물질을 불어주게 된 다음 여기에 아주 얇게 구리 희생층이 있는데 구리 희생층을 에찬트를 통해서 화학적으로 녹여줌으로써 떼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리 희생층에 대해서는 구리 말고 다른 여러 물질들이 테스트로 쓰였는데 구리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루미늄의 경우에는 이 에찬트에 넣어준 다음에 제대로 분리해내기까지 일주일 동안 시간이 지났는데도 제대로 다 분리가 되지 않았고, 크로뮴에 대해서는 2시간 반 정도의 시간이 걸린 뒤에 분리가 되었으나 이 좀 굵은 전극 부분에서는 잘 분리가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물론 만약에 더 릴리즈되면 길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궁금증이 남긴 합니다. 구리에 대해서는 역시 이 크로뮴의 경우와 같이 떨어지는 거 없이 제대로 잘 패브리케이션 되었습니다. 제대로 잘 디태치 되었습니다. 그러면 공정상으론 바텀은 떼어내고 탑은 그대로 쌓아 올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표면상에 그 거치기에 문제가 있고 더 거치기에 문제가 있으면 임피던스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거치기와 임피던스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 이게 지금 바텀이고 이게 탑인데 글러프니스에서 크게 차이가 없더라. 임피던스를 봤을 때도 전혀 차이가 없더라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탑과 바텀에는 이제 AU 금을 다 썼는데 바텀 물질에는 이제 PT와 PD를 써봤습니다. 이 PT와 PD를 썼을 때는 AU만 썼을 때보다 좀 더 이제 저항이 떨어지는 걸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AU만 발라졌을 때는 저항이 메가옴으로 꽤 높은 편이기 때문에 코팅 물질 패더 PSS를 사용해서 임피던스를 낮춰주려고 시도했습니다. 또한 추후 서술할 도파민을 감축할 수 있는 일렉트로드, 워킹 일렉트로드, 카운터 일렉트로드, 그리고 레퍼런스 일렉트로드에 대해서도 각각의 물질은 다음과 같으며 카운터 일렉트로드를 제외한 다른 일렉트로드에 대한 또 코팅 물질을 발라줬습니다. 다만 각각의 일렉트로드에 왜 이런 금속을 매칭했는지 그리고 왜 이런 코팅 물질을 선정해 줬는지에 대한 언급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일렉트로드에 대해서 저항을 코팅했으니까 저항을 보자면은 이 부분은 먼저 레코딩에 이제 탑과 바텀 부분에 AU에 발려진 탑 물질은 다 전부 다 AU고 바텀 물질은 AU 혹은 PT 혹은 PD로 제가 셀렉트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AU에 대해서는 이게 바텀과 탑에 대해서 커팅을 해줬을 때 확실히 아까 전 메가옴 단위에서 킬로옴 단위로 전압이 떨어진 것을 알 수 있고요. 워킹 일렉트로드에 커팅을 다음과 같은 물질을 해줬을 때도 저항이 떨어지는구나. 그리고 레퍼런스 일렉트로드에서도 특히 이리듐 옥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 논문에서 레퍼런스를 함께 제시한 것과 같이 그 임피던스의 드랍폭이 꽤나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작을 하였으니까 내구성을 테스트를 해야 될 것이고요. 이 논문에서 3가지 테스트를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에이징 테스트입니다. 얼마나 고온 고압의 환경에서 이제 악셀러레이트 해주면서 이 일렉트로드가 얼마나 오랫동안 견딜 수 있느냐를 테스트를 한 것이고요. 고온 고압 환경에서는 그러한 마모 혹은 팽창, 이 논문에서는 팽창을 주로 보았는데 왜냐면 SV8이 말랑말랑 물질이기 때문에 뇌 안에 계속해서 체내에 있을 때 팽창하지 않을까라는 의심에서 그 오랫동안 에이징 테스트를 거쳤을 때 에이징 테스트를 거쳤을 때 과연 팽창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를 보려고 했습니다. 좀 일렉트로드 3개에 대해서 폭이 다른 일렉트로드 3개에 대해서 48시간 동안은 그냥 36.5도씨에서 테스트를 했고 그 다음에는 악셀레이트 된 조건에서 어떻게 조건 줬는지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아마 고압의 환경에서 고온 환경에서 테스트를 해본 결과
세 개의 일렉트로드 중에서 하나의 일렉트로드에 대해서만 48시간이 지난 뒤에 메탈이 이제 벗겨진 현상이 일어났고, 그 뒤에 에이징 테스트 이후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다만 각각 일렉트로드가 왜 선정이 되었는지에 대한 근거는 부족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 CV 테스트라고 하여 도파민을 검출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워킹 레드와 레퍼런스 일렉트로드 사이에 전압이 마구마구 바뀌면 파형이 인가되게 됩니다. 이때 과연 이 코팅이 벗겨지지 않고 잘 견딜 수 있을 것인가를 테스트해 본 것입니다. 코팅이 벗겨진다면은 임피던스가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이 CV 테스트라고 함은 계속해서 레퍼런스 일렉트로드에 워킹 일렉트로드의 전압을 계속해서 변화시켜 줬을 때 그 얼마나 많이 변화를 줬는가에 따라서 각 이게 레퍼런스 일렉트로드고 워킹 일렉트로드인데 두 일렉트로드의 저항 값이 바뀌게 될 수도 있을 것인데요. 결과를 확인해본 결과 레퍼런스 일렉트로드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항이 이제 테스트를 거칠수록 조금 더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 반면 워킹 일렉트로드에서는 조금 더 신기하게도 CV 테스트를 거치면 거칠수록 저항이 낮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왜 낮아졌는지에 대한 설명은 부족했습니다. 세 번째, 인서션 테스트. 이 일렉트로드들이 뇌 안에 삽입됐을 때 물리적으로 코팅이 벗겨질 수가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런 물리적인 마찰을, 삽입 시의 모듈러적인 마찰을 잘 견딜 수 있을 것인가 라는 테스트도 진행하였는데, 결과적으로는 많을수록 조금 더 저항이 많이 인서션 할수록 저항이 좀 증가하긴 했습니다만, 확실히 그 증가 폭을 보았을 때 유의미하진 않고, 이 한 번에 어큐트한 삽입의 실험에서는 충분히 이 일렉트로드가 적합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계를 할 때 워킹 일렉트로드, 카운터 일렉트로드, 레퍼런스 일렉트로드를 그 크기를 제가 잘 잡아야 할 것인데요. 무작정 크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크게 만들면 좋긴 하겠지만 그 일렉트로드를 담을 수 있는 각각 일렉트로드를 담을 수 있는 이 전체 멀티모달 일렉트로드의 그 면적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각 일렉트로드들 간의 면적 비율을 잘 잡아줘야 될 것이고, 이건 DPV라고 하여 조금씩 0.005V씩 탁탁탁 올라가는 다음과 같은 자극을 통해서 특정 포텐셜 지점에서 정규가 많이 흐른다라는 것을 통해서 검출 능력을 보는 테스트입니다. 도파민 테스트, 즉 도파민을 잘 검출할 수 있냐 없느냐를 보는 것이고요. 도파민 농도를 다르게 해서 워킹 일렉트로드의 사이즈를 변화시킨 결과 워킹 일렉트로드는 큰 게 좋다. 카운터 일렉트로드에 대해서는 원래도 기존 연구가 워킹 일렉트로드에 비해 한 4배 정도 크면 좋다라는 연구가 있어서 실제로 그 본 결과 워킹 일렉트로드는 크면 좋고 카운터 일렉트로드는 워킹 일렉트로드보다 4배 이상 큰 경우 성능이 잘 검출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레퍼런스 일렉트로드에 대해서는 조금 작은 편과 또 높은 편의 각 수치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 너무 높은 것과 너무 작은 것을 보시게 되시면은 각각의 그 농도에 대해서 레퍼런스 일렉트로드가 너무 크면 또 검출이 잘 불리지가 않고, 또 너무 작으면 또 잘 검출이 되지 않는, 검은색과 지금 빨간색 부분이 겹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이 0.05, 즉 워킹 일렉트로드가 비슷한 사이즈에서도 약간의 검출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에서는 워킹 일렉트로드와 레퍼런스 일렉트로드의 사이즈가 비슷할 때 잘 도파민이 검출하겠구나 라는 결론을 이르게 됩니다. 이 사진은 레퍼런스 일렉트로드가 이제 크기가 점점 커짐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배치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체내에 도파민 말고 다른 여러 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물질들이 중에서 과연 도파민만 잘 셀렉티브하게 잘 셀렉트할 수 있느냐를 봐야 될 것이고, 또 면적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윗면에 탑과 바텀에 이 워킹 일렉트로드와 카운터 일렉트로드, 레퍼런스 일렉트로드를 각각 잘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들을 어떻게 배치해야
성능이 좋을지에 대한 검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과 그 레퍼런스 일렉트로드만 이제 탑에 있을 때 결과가 가장 좋았고요. 또 셀렉티비티에 대해서는 이 도파민과 아스코빅 엑시드 그리고 글루코스에 대해서 모두 넣어준 뒤에 잘 측정한 결과 도파민만 잘 셀렉트 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체내 물질이 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물질이 아닌 다른 여러 물질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그런 물질들에 대해서도 테스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그런 결과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인비보 실험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스파이크 시그널 측정과 두 번째로는 도파민 농도 검출인데 스파이크 신호를 분석해본 결과 실시간으로 이제 스레스홀드 넘었느냐 넘지 않았느냐로 신경 신호를 잘 걸러내었으며 실제 삽입해본 결과 잘 신호가 측정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었고 옴네틱 커넥터에 납땜을 되어 있고 일렉트로드가 연결된 모습입니다. 도파민 검출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잘 검출이 되진 않았고요. 실험 과정은 다음과 같이 0.8%의 아가로즈 겔에 이 마이크로 니들에다 3번씩 뽕뽕뽕 각 농도의 도파민을 쏴주고 그 일렉트로드에서 그 도파민 농도를 검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고요. 1mm 몰일 때, 50mm 몰일 때, 이 정도 이 부분 확장해서 20 마이크로 몰일 때, 100 마이크로 몰일 때의 농도를 보였습니다. 실제로 결과는 이 지금 오른쪽 상단에 보이는 결과는 아까 저 멀리서 보였던 그 도파민 셀렉티비티를 죄송합니다. 그 도파민이 잘 검출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그 여러 그래프들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보충 자료로 제시되었던 그래프입니다만 이때는 이런 인비보를 묘사한 환경이 아닌 그냥 PBS 용액에다가 도파민 농도를 맞춰서 실험한 환경에서는 리니어하게 잘 나왔습니다. 리니어하게 잘 결과 나왔다는 것은 특정한 커런트에서 특정한 도파민 농도를 알 수가 있다는 뜻일 것인데 이러한 결과에서는 그런 리니어리티가 잘 포착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였습니다. 실제로도 인비보에서의 도파민의 농도는 약 100 나노몰 정도 되는데 이때 50 나노몰에 대해서 전혀 이제 검출이 되지 않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인비보에서의 테스트는 페일 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파민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논문은 이 듀얼 사이드 뉴럴 프로브를 사용해서 양쪽 면에 이 마이크로 일렉트로드들을 장착했고요. 프리 세크리피셜 레이어를 사용해서 이 듀얼 사이드 뉴럴 프로브를 성공적으로 잘 디테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하이 덴시티 그리고 멀티 모달리티를 잘 달성을 했고 또한 하이 듀얼리빌리티 또한 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인비보 환경에서의 도파민 검출에 대해서는 실패를 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페이브리케이션 메서드가 다른 폴리머드나 다른 메탈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펄더 리서치에서 쓸 수가 있겠고요. 또 이 도파민 검출 능력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에 잘 검토가 되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